팟캐스트 주머니칼의 첫 번째 에피소드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글을 쓰는 일, 책을 만드는 일, 그리고 그것을 읽는 일은 모두 혼자 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실은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교차하는 아주 정교하고 긴 대화의 연속입니다. 서로 다른 시절, 다른 방식으로 책을 마주해왔던 네 사람이 이제는 그 대화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네 사람의 대화가 더 멀리 닿도록 공간을 여는 프로듀서 니모입니다. 제 소개는 미뤄두고 팟캐스트를 함께 만들어가는 세 분을 먼저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입문서를 시작으로 지금은 세계문학을 편집하고 있는 7년차 편집자 주로씨님, 입문서와 과학서 편집하고 있는 5년차 편집자 머랭님, 오랜 독자이자 책 어려서부터 장래희망은 아빠였다의 저자 칼님입니다. 주머니칼이라는 이름은 책과 문장을 다루는 사람들이 예전부터 손에 쥐고 있었던 도구에서 따왔습니다. 미국의 작가 에머런스 보숙의 책, 책이었고 책이며 책이 될 무엇에 관한 책, 원제 더 북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필경사들은 한 손에 거위 기펜을, 다른 손에 주머니칼을 들고서 원본을 베꼈다. 주머니칼은 페이지를 누르고 펜을 깎고 오타를 긁어내는 용도였다. 주머니칼은 쓰기 위한 도구이자 동시에 문장을 다듬고 덜어내고 눌러주는 조용하지만 꼭 필요한 도구였습니다. 팟캐스트 주머니칼도 그런 도구처럼 조용히 여러분 곁에 놓일 수 있기를 바라며 첫 번째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대화는 주로씨, 머랭, 칼 세 분이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시작하기 전에 먼저 목소리로 구분을 해야 되니까 자기 이름을 한 번씩 얘기하고 갈까요? 네, 저는 주로시입니다. 네, 저는 머랭입니다. 네, 저는 진행하고 있는 칼입니다. 이번 첫 번째 모임 책으로 선정한 도서는 몸은 제멋대로 한다입니다. 책을 고른 기준은 별건 없고 첫 모임이니까 부담 가지고 싶지 않아서 그냥 300쪽 미만인 걸로 했어요. 네. 그리고 제목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멋대로 한다. 그리고 이걸 고른 이유는 책을 고를 때 생리 중이었어요. 그래서 몸이 제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됐어요. 그리고 그걸 한 달마다 겪다 보니까 이 제목에 깊이 공감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뭐 훑어보니까 또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고르게 됐습니다. 제멋대로 한다의 가장 상징적인 네. 현상이네요. 어쨌든 구체적으로 나중엔 얘기하겠지만 이게 약간 그 기술과 신체의 관계를 생각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의 힘을 우리가 빌려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 혹은 할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그 경험에 주목한다라고 이 책에 써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책에서는 이제 어떻게 연결되냐면 흔히 첨단 기술과 관련한 문제들은 사회적 영향이나 인간적 가치에 대한 도전 같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논해지지만 책에서는 이제 하나하나 개별적인 몸의 경험이라는 미시적인 관점에서 논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개별적인 사례들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야구 선수도 있고 뭐 피아니스트도 있고 그들이 그 특정하게 개발된 기계의 힘을 빌려서 자신의 능력치를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고 혹은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던 어떤 미지의 영역, 이거는 더 나아지는 것도 있고 아니면 한 발 옆으로 가서 미지의 회색지대를 발견하는 느낌도 있는 것 같기는 했거든요. 이렇게 약간 미시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는 게 이 책의 줄거리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작가 소개를 읽어보겠습니다. 1979년생 미학자, 도쿄공업대학교 과학기술창성연구원 미래인류연구센터 센터장. 근데 이 센터 이름을 들어보니까 약간 이분이 하는 연구가 좀 결이 맞는 것 같긴 하네요. 뭔가 미래인류연구센터? 맞습니다. 그 주요 저서도 좀 비슷하네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세상을 보는가, 기억하는 몸, 손의 윤리, 이런 것들을 연구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 책이 좀 재미있다고 느낀 게 보통 과학 도서 같은 거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통계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통계를 많이 사용하고 뭐 케이스를 많이 깔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모르겠어요. 여기 나온 5개의 주제 연구자들은 물론 각자의 뭐 논문이나 이런 데서는 케이스가 많겠지만 여기서는 되게 적은 소수의 케이스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저는 그게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덕분에 읽기는 되게 편했어요.
알기는 편했는데 일반적인 과학 도서의 서술법과는 좀 달랐어요. 그리고 존댓말로 이렇게 그게 이게 약간 그 일본 말하는 책의 걸로 특징. 했는데. 맞아. 이게 일본 책은 희한하게 이런 어,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일본 책들은 그리고 보통 케이스도 일본 내에서 해결해. 이게 이상하게 그 다른 나라 케이스를 끌어오지를 않아. 얘네들은. 이상하지 않아? 나는 이게 늘 이상하다고 느꼈어. 왜 일본 책은 일본만 나오지?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 책도 우리나라만 나오나? 그렇진 않은 것 같던데. 약간 그래서 좀 미시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서술이 좀 독특하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칼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 책이 되게 일반적인 과학책이랑 달리 되게 미시적인 사례들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 점이 되게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과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실험 결과를 다시 재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그게 입증이 가능하냐 아니면 반증 가능성이 있느냐 이걸 따지는 건데, 이 책에서 나오는 이 각각의 사례들은 재현이 사실상 불가능한 거잖아요. 이렇게 개인적이고 사적인 과학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책의 메시지에 되게 크게 공감을 했지만, 이 책에서의 과학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N은 1이다. 1이 게 네. 과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비유하면 옷을 맞춰주는 거잖아요. 내 몸에 맞게. 그거를 과학이. 오히려 그래서 약간 미래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한 발 두 발 물러나서 이게 진짜 괜찮은 건가? 라는 생각도 언뜻 들기는 했어요. 책을 읽을 때는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네.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이건 171쪽에 있는 건데, 인간의 기능을 안이하게 기계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어쨌든 이 사람이 연구자로서 가지고 있는 태도가 이렇기 때문에 N은 1이다 라는 식의 개인의 개별성에 딱 맞춰져서 어떤 자기의 기술공학이나 과학적인 지식을 도움으로써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저는 좀 이런 면에서는 보수적인 편인 것 같거든요. 과학기술의 발전과 이런 것들을 나는 최대한 누리고 싶고, 앞으로 AI의 발달과 발전에 대해서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지만, 결국 내가 어떤 정치적인 스탠스를 취하려고 할 때는 굉장히 보수적이 된단 말이죠. 이거 어떤 기술 발전에 있어서 벌어질 윤리적인 문제에 훨씬 집중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연구자들의 이런 태도를 볼 때마다 안도하게 된다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그렇지만 어쨌든 저 제일 좋았던 거는 연구자의 태도였던 것 같아요. 미래 인류를 생각할 때는 메카닉을 생각하잖아요. 완전히 그 기계 인간? 그거는 굉장히 우리가 간편하게 인간의 어떤 팔, 다리나 어떤 기능들을 기계로 바꿔버리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몰랐던 우리 인간으로서의 어떤 가능성들을 조금 더 탐색할 수 있는 지평처럼 느껴지기는 했어요, 이게. 저는 이 이토 아사에 대한 접근을 조금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일단 과학자가 아니죠. 결국 이토 아사가 말하고 싶은 거는 결국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시선을 부여하고 능력주의를 타파하면서 결국 장애라는 게 다양한 방식으로 달리 볼 수 있는 관점들을 제한하면서 시선을 바꾸는 것이 자체가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능력주의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할 수 없는 것들 목록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만드는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이 결국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과학도서가 아니고 인문서 쪽으로 분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조금 방향을 바꿔서, 다들 몸이랑은 좀 친한 편이신가요? 저는 사실은 몸 쓰는 게 진짜 젬병이라 머리를 많이 쓰는 형태로 진화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몸을 잘 썼으면 지금과 같은 사람으로 자라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나는 몸을 너무너무 못 쓰는 사람이었어가지고 어릴 때는 몸을 잘 쓰는 거에 따라서 순위가 나열되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순위, 바깥의 순위를 만드는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몸 쓰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몸은 제멋대로 나는 내 몸은 늘 제멋대로였어요. 정말 내 몸은 내 의지를 따른 적이 없어서 저는 맥락은 조금 다르지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럼 주로시님에게 몸이란 어떤? 저는 되게 건강했어요. 그리고 남들보다 체력도 훨씬 뛰어났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제 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몸은 늘 최상의 상태를 유지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나를 좀 거칠게 다루고 막 몰아붙여도 제 몸이 그거를 받쳐줬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몇 년 전부터는 이 나의 몸이 최상의 상태에서 꺾였다. 그러면서 오히려 몸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했던 내 몸의 외상? 이런 것도 되게 뒤늦게 발견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나의 몸에 무지했던 거예요. 오히려 나의 체력이 최상이었을 때를 좀 벗어나서 꺾이니까 나의 몸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도 조금 더 데일리하게 할 수 있는 건강한 운동 같은 것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지금 어쨌든 몸을 다시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네. 머랭님도 헬스 하시고 맞죠? 네, 저도 이제 헬스를 하는 이유가 내 몸인데 쓸 줄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된 거예요. 실제로 이제 PT를 한 40회 정도 받았는데 그때 가장 어려웠던 게 등 근육을 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뒤쪽에 있는 근육을 아예 컨트롤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트레이너들이 잠깐 이제 손 댄다 하면서 여기를 딱 짚어줘요. 그쪽에 이제 텐션을 느끼면서 움직여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깨달아 갑니다. 아, 여기 내 근육이 여기 있었지. 가끔씩 우리 되게 독한 술 마시면은 느껴지잖아요. 아, 내 식도가 여기 있었지. 내 위장이 여기 있었지. 이런 것처럼 운동할 때도 그걸 이제 부위별로 쪼개서 자극을 느끼는 그런 것들. 그래서 저는 헬스가 되게 그런 면에서 좋더라고요. 아, 내 몸이 여기 있었구나. 내 근육이 여기 있었구나. 그런 면에서 저는 헬스가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주로시님 얘기 들으면 생각나는 거는, 저는 사실은 몸이 좋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저는 태어나자마자 병원에 실려갔고 늘 아팠고 이러다 보니까 몸의 단련이라는 게 참 저에게는 좀 어려운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뭐랄까, 사람들이 보통 나이 먹으면은 몸이 꺾인다. 근데 저는 몸이 꺾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몸이 꺾이는 게 뭐지? 했는데 그냥 원래 꺾여 있으니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게 원래 몸이 안 좋으니까 제가 또 실험을 아니, 내가 모르는구나, 이거를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아, 이게 그래서 제 몸이 또 제 멋대로 아니 근데 몸 상태가 좋으면 몸을 신경 쓸 일이 없다는 건 사실 되게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저는 몸이 좋아 본 적이 없으니까 늘 내 몸을 생각하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내 몸은 내 뜻대로 된 적이 없고 한 적이 없고, 예를 들어 몸에 기술을 익혀서 뭔가를 하는 형태로 뭔가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주로시님은 취미로 서핑을 하시잖아요. 그죠. 서핑이라는 게 몸의 기술을 익히는 과정이잖아요. 저는 옛날에 그 스케이트보드 샵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몰랐네요. 네, 저는 혹시 반스가 많은 이유가? 맞아요. 저는 그래서 23살 때, 되게 옛날 얘기죠. 23살 때 동대문에 있는 스케이트보드 샵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케이트보드 샵에서 일을 하려면 보드를 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보드를 타는데 암만 해도 안 되는 거야. 이게 보통 한 몇 개월 타고 하면은 이제 알리라는 거를 해서 기술 같은 거죠. 그게. 조금씩 넘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요. 나는 보드 타는 데는 뭐를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몸에 자신이 없으니까 겁이 많아요. 이게 결국 몸에 무언가를 익히고 새기는 과정인데 나는 그게 안 돼서 저는 그냥 놔버렸어요. 나는 몸의 단련을 포기하고 반스를 모으셨죠. 네, 반스를 모으고 옷을 사고, 그래서 옷 사는 재미로 패션 스케이트보더를 했었는데, 네, 그래서 그런 게 저는 참 몸이라는 게 참 각자 느끼는 게 되게 다르지 않나? 그 기술적인 도움을 받아서 나의 신체적인 능력이 향상됐던 경험 같은 것들이 있으신가요, 혹시? 저는 지금 어쨌든 서핑을 배우고 있는데 그 강습을 결제했거든요. 그 결제하면 강사님이 바다 안에서 나를 코칭해주고 밖에서 다른 강사님이 제가 서핑하는 자세를 촬영해서 그거를 리뷰하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똑같은 습관과 안 좋은 습관이죠. 그게 카메라에 계속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훈련할 때나 아니면 서핑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조금 의식하기 시작했고, 의식하니까 되게 긴박한 상황에서도 제 몸이 약간의 이거 조정을 좀 해주기 시작했고, 그런 게 있었단 말이죠. 이래서
물론 이 책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전폭적인 어떤 도움을 기계로부터 받은 건 아니지만 내가 기계를 통해 나의 몸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내 몸이 조금 변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작가가 어쨌든 인문학 베이스잖아요. 그래서 머랭님이 이 책을 어떻게 읽었을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머랭님은 화학 베이스. 원래 그거 알죠? 저도 인문학 베이스이기 때문에 누군가 저한테 약간의 인문학 뭐만 들어가는 게 있으면 저한테 질문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저도 되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약간의 이과 베이스? 이거 머랭님한테 물어봐야겠다. 이런. 약간 옛날에 베이컨이 살아가지고 이거를 봤다면 이 사람을 인정할 수 있었을까? 일단 이 책은 과학과 인문학의 경계에 있기도 하고 이 저자도 이제 학제간 연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학제간 연구를 다루는 책들의 특징을 보면은 한 문장으로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단점 아닌 단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은 이 부제에서 이거를 참 잘 표현해낸 것 같아요. 할 수 있다의 과학.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는 게 어떤 의지와 가능성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과학으로 분석한다는 게 사실 되게 인문학적인 시도란 말이에요. 경계를 되게 매력적으로 잘 풀어낸 책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읽고 싶어 하는 독자들에게 가닿을 수 있는 제목이자 부제라고도 생각을 했고요. 이 책에는 옴기니의 말이 따로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이제 이 출판사인 다다서재 인스타그램에 번역가이신 김영현 선생님이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이제 이 책의 번역을 마치고 편집을 하고 있던 편집자가 한숨을 푹 내쉬면서 책이 너무 좋은데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너무 괴롭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과학과 인문학의 경계에 있는 책들을 기획을 하다 보면은 도대체 누구를 바라보고 책을 만들어야 될지 고민스러운 지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칼님과 주로시님은 이 책에서 어떤 걸 기대하셨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어떤 걸 기대하고 이 책을 펼쳤는지. 근데 저는 이 책이 일단 표지가 예뻐서 좋았습니다. 확실히 독자네요. 그러니까 전 독자입니다. 표지가 귀여워서 참 좋았고요. 저는 인문도서나 특히 과학도서 같은 거는 제목과 표지가 주는 인상이 한 50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펼치게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펼쳐보게만 하면은 저는 애지간하면 사람들은 재밌게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책이든. 그러니까 전문적인 과학도서가 아니라면 오히려 더 재밌게 읽을 수 있고 간편하게 지적 욕망을 충족할 수 있는 건 인문도서나 과학도서란 말이죠. 인문도서나 과학도서는 내가 이해할 수 있어. 그러면은 너무 좋은 거죠. 그냥 일반 독자들에게는 어쨌든 지적 욕망을 채우고 싶은 것에 아주 적합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래서 표지를 잘 펼치게 할 수 있고 읽어보면은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고, 근데 결국 이 책의 주된 타겟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인간에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넓은데요. 근데 어쨌든 넓긴 넓죠. 넓은데 어쨌든 그 중에서도 결국 이 작가도 인간, 특히 어쨌든 결국 기술을 통해서 능력주의를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인간에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 이 책을 더 재밌게 잘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랄까, 타인에게 관심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책을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말 그대로 자기 개발의 측면에서만 생각할 것 같거든요. 자기 개발의 측면에서만 생각한다면 나는 이토 아사가 참 속상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토 아사는 이 책을 통해서 타인을 바라보라는 의도로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게 이 책에도 좀 나오는데 220쪽을 보면 이런 문장이 있거든요. 혼자 일어설 수 없을 때 타인의 힘을 잘 받아들여서 일어서는 사람. 눈이 보이지 않을 때 타인의 반응을 단서 삼아 보는 사람. 장애의 세계에서 할 수 있음이란 언제나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기초로 펼쳐진다. 그리고 그 기초 안에서 자신의 기술, 공학 이런 것들이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대목이 나온단 말이죠.
처음에는 저는 이 책을 어쨌든 과학책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었어요. 이것도 좀 광범위하지만 부제가 할 수 있다의 과학이기 때문에 어떤 과학적인 사고 실험과 과학적인 어떤 재현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읽었는데, 사실 개별 사례들은 굉장히 개별 사례고 그 안에서도 고유한 그 몸의 특수성을 되게 인정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래서 약간 조금은 애매하고 조금은 재밌고 막 이런 상태로 자꾸 읽어 나갔는데,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 사람이 결국은 인문학 베이스라는 거를 드러내는 문장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분도 처음에는 미시적인 사례를 연구한다라고 했지만 나중에 제5장이 되면 자동으로 번역하고 뭐 영상 음성까지 자동으로 재생하는 기계의 힘을 빌려서 어떤 다른 언어를 얘기할 수 있으면, 그러면 나는 그 언어를 할 수 있는 것인가 할 수 없는 것인가, 그러면 되게 거시적인 물음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결국 이 사람도 미시적인 케이스에서 거시적인 물음을 의도적으로 이끌어낸 것인가, 아니면 자기도 모르는 자기의 어떤 베이스가 여기서 이제 튀어나오는 것인가, 고민들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대목에서 갑작스럽게 거시적인 질문을 던진다라고 느끼기는 했어요. 그 혹시 잭인 기억나세요, 여기서? 네. 저는 근데 그게 좀 끔찍했거든요. 제가 있고 머랭님이 있는데, 머랭님이 그 옛날 프라이머리 같은 그런 박스를 쓰고, 근데 거기 디스플레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머랭님 몸인데 그 디스플레이에는 제 얼굴이 나오는 거죠. 그 머랭님은 저의 의도대로 막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실험자들이 30분은 즐겁지만 그 이상 넘어가면 괴로울 것 같다라는 뉘앙스로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이 저자는 긍정적인 어떤 발전상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이런 기술 발전에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낳을 텐데, 특히나 잭인처럼 자신의 몸을 어떤 누군가에게 담보 잡히는 건데, 그거는 일종의 해방감도 물론 있겠지만 해방감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넘어가더라고요, 여기서.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만약에 이 책에서 어떤 실패한 지점이 있다면 바로 이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너무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이 부분에서 딱 들기는 했어요. 다른 분들. 저는 이거를 장 제목이 그거기도 하잖아요. 나와 내가 아닌 것 사이의 회색지대. 그라데이션을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가치로서의 기술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잭인이라는 게 진짜 어떻게 뭐 상용화가 돼서 우리가 이걸 이용하고 생산적인 걸 만들어내고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었던 감각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는 수단으로서 쓰인다라고 느껴졌거든요. 그런 가능성의 입장에서는 저는 이게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그 기술이 없었다면은 감히 겪어보지 못했을 감정이잖아요. 물론 부정적인 게 없진 않은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적인 것을 좀 배제한 채로 서술했다라고 느껴지기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잭인을 사용하는 대상이 루게릭병 환자고, 뭐 루게릭병 환자면 말도 잘 못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말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그게 거기 잭인에 같이 있어. 예를 들어 그럼 루게릭병 환자는 움직여 볼 수 있는 거죠. 그건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 나의 확장성이 어디까지를 인정할 수 있는가의 의미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에 따르는 부작용보다 개개인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의미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 이유는 제도적으로 조정할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결국 제도라는 것은 기술보다 느리기 마련이니까 기술이 먼저 개발되고 그 이후의 것은 제도로서 통제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물론 저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런 얘기가 저는 이 저자 입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이런 게 나오거든요. 회색 지대 같은 것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지는 않아요 라고 하는 게 이 어떤 연구자의 말이란 말이죠. 저는 이런 게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은 자기가 회색 지대를 어떤
계속 끊임없이 윤리적으로 정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은 결국 그거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더 믿는 방향이겠지만, 그리고 저도 그런 방향을 믿는 쪽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고, 그 칼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머지는 제도적으로 잘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근데 남들보다 좀 느려지는 거죠. 자꾸 멈춰가지고 근데 이거 여기서 뭔가 윤리적인 뭔가를 해결할 건 없나? 그리고 다시 몇 걸음 더 가보고. 근데 사실 기술 발전은 그런 걸 절대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기다릴, 저는 뭐 의무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런 사회가 아니니까. 그래서 딱 요렇게 뭔가 딱 걸리기 시작하면 제가 딱 멈춰서 가지고 보수적이 되는 거죠. 저는 기술 발전이 예술가들의 자기 표현이랑 닮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막는다고 막아지는 그런 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거는 그거대로 방출되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제재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다듬을 건지는 사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더욱 과학에서 윤리가 중요한 것 같다고도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 회색지대를 전부 다 분명하게 언어화시킨다고 해도 저는 분명히 그 사이사이에 공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또 다시 언어로 세분화했을 때의 효용은 잘 모르겠어요. 그 가능성은 가능성대로 두되, 윤리적인 고민은 이제 주로 신님이 말한 것처럼 끊임없이 또 개별적으로 해야 될 사회의 노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가 모든 개개인이 윤리적인 문제에 충분한 노력을 들일 체력을 기를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충분히 고민하고 참여하고 그 지난한 과정을 견딜 수 있는 체력을 기를 기회를 기술에 투자하는 것만큼이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많이 나간 것 같은데 아무튼. 아니, 원래 그래서 그 오스카 와일드는 공산주의가 되게 피곤하다고 했거든요. 그 사회주의가? 왜냐하면 일 마치고 나가가지고 뭐 자기 반성해야 되고 하잖아요, 모여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피곤하다고 했는데, 사실 민주주의야말로 진짜 피곤한 정치 체제죠. 말씀하신 것처럼 체력이 필요한 정치 체제죠. 왜냐하면 우리가 체력이 없어가지고 그거에 잠깐 소홀해 한다거나, 혹은 내가 좋아요를 누르고 어떤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민주주의 체제에서 나의 역할은 다 했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사실 굉장한 큰 오산인 거잖아요. 잠깐 소홀했더니 4개월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체력이 필요하죠. 체력이 없는 틈을 타서 자기네들의 어떤 사적 이익을 채우려는 이익 집단들이 여럿 있고, 우리는 또 그거를 견제해야 되잖아요. 근데 견제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어. 뭐 그런 문제가 늘 있죠. 그 거의 책 시작쯤 보면 캔마가 해냈다 VR 이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무슨 약간 놀이 같은 건데, 그 놀이를 잘 하기 위해서 VR을 쓰고 가상현실에서 그거를 막 하는데, 그게 VR을 벗었을 때도 실제로 내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식은 이게 가상인지 실제인지 구분하지만 내 몸은 그렇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 책이 시작하잖아요. 우리도 사실 내가 운전 면허를 이제 따야 되는데 도로에서 연수하기가 무서울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 무섭고, 그럴 때 우리 시뮬레이션 학원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사실 이미 일상에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는 거기는 해요. 근데 이 책이 점점 나아갈수록, 그러니까 우리 얘기했던 잭인처럼 약간의 윤리적인 태도나 아니면 논의가 좀 더 필요한 건 아닌가? 라는 것들에서 저는 약간씩 걸렸고, 하지만 이 책에서만큼은 확장하려고 했던 건 아니라서, 이게 이 저자나 이 책의 문제는 아니지만 다음 책을 읽거나 아니면 다음 스텝을 생각할 때는 그런 거시적인 것까지 생각은 해볼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까 뭐 그 킵초게 이런 거 얘기하셨던 것처럼 여기도 그 야구 선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모든 야구 선수들로 하여금 지금의 어떤 방식을 다 바꾸고 이 기계를 이용해서 몸이 하는 대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사회적 제도로서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개인성, 뭐 의지, 뭐 책임, 이런 게 중요하니까 스포츠가 성립하는 거다. 요런 대목도 이제 나오긴 하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근데 이 다음을 좀 생각을 하는 거니까, 읽는 사람은. 그래서 아마 이게 결국 뭐랄까, 자본과의 연계성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크다는 생각은 해요. 그죠. 우리 또 많이 목격해왔고. 그러니까 접근성이라고 따지면 예를 들어 뭐 피아노,
외골격을 다는데 뭐 몇 억이 될 수도 있잖아요. 몇 억이 되면은 가능한 사람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이런 형태로 자본이랑 연결돼서 기술을 독점하는 형태가 된다면 거기서의 발생되는 문제는 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술이 발전되면은 이제 그것이 접근성이 가능한 사람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죠. 결국 자본이랑 엮이면은 무엇이든 문제예요. 치매약도 새로 나온 게 있는데 그것도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치매 치료제라는 게 새로 나왔어요. 근데 이게 엄청 비싸서 할 수 있는 사람은 할 수 있고 뭐 이럴 거예요. 저는 딱 이 책 펼치자마자 피아니스트의 외골격을 연구한다는 것에서부터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솔직히 말하면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럴 수 그게 있겠네. 그렇게까지 중요해? 응. 연습 더 해. 이런. 이제 이거 뭐 당사자분이 들으시면은 저 뭔가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잘라주세요. 아무튼 그 연구가 그렇게까지 시급한 문제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치매 신약도 말씀하셨지만 탈모 치료제에 대한 연구는 활발한 반면에 오히려 정말 단순한 질병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 국가의 자본이 없다는 이유로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꼭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가는 건 절대 아니다. 그런 지점에서 이 책의 기술 발전을 한 번씩 짚어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머랭님은 네. 누가 화성에 보내준다고 해요. 그러면 화성에 갈 거예요. 약간 이런 질문을 이제 하는 건 어쨌든 우리가 기술 발전에 따라서 원래 이제 인간만이 해왔던 거에 대한 경계가 많이 해체되고 있잖아요. 그 확장되고 있고 결국 이거를 끝까지 밀고 가보면 인간이나 혹은 지구인으로서의 어떤 네.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냐 이런 질문으로 생각해도 될까요? 그죠. 네, 저는 갈 것 같습니다. 저는 정체성을 하나 더 획득하는 방식으로 갈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어디까지 생각할 거냐인 거죠. 그때 저는 안 간다고 대답했거든요. 그 당시에 저는 저를 한계 짓는 거에 약간 중독되어 있었어요.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 나의 한계가 나의 해방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지구인으로서 지구에 태어나서 지구에서 죽는 것이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은 딱 거기까지만 나는 하고 싶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때 생각이 좀 나긴 하더라고요. 이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 내가 나중에 나의 정체성을 거기까지 생각해보는 날이 올지도 모르는데 그럴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뭔가 그런 생각들이요. 내가 어디까지 분해되어도 나인가 이런 것들을 나중에는 한 번은 누군가가 정리하려고 시도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계속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런 거를 보는 게 굉장히 즐거울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당연히 정답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이 책은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독자들은 굉장한 그 거시적인 질문까지 조금 해볼 수 있는 책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녹화 처음이었는데 어떠셨는지? 책 제목 같은 제멋대로 네. 했습니까? 내 제멋대로. 목소리는 제멋대로 한다. 목소리가 제멋대로 나가고 생각도 제멋대로 뻗쳐나가고 잘한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할 수 있다의 과학인데 잘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뭐 잘한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불안한 게 뭐냐면 우리끼리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디지털 장의사 나중에 불러야 될 수 있는 과학자입니다. 저 이제 또 확장되는 경험을 새로이 한 거네요. 뭐 저는 사실은 늘 익스큐즈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오늘 아주 재밌었습니다. 들으시는 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이니까 어색한 부분이 있다면 잘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는 조금씩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좋아지지 않는다면 그것도 뭐 익스큐즈 해주시고 네 어쩔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녹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주머니 칼이었습니다.